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살이 되던 해봉, 용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은 다세대 주택 같은 구조였고 한 동에 약 8세대가 사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가구 배치를 마친 뒤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뭔가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위 눌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위를 자주 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점점 침대에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기하다며 가위 눌리는 경험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오려는데 또다시 가위가 눌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목을 강하게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혀 침이 나오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갖 욕을 퍼부으며 방에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 밤은 두려움의 방에 불을 켠 채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알바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이 떠드는 것 같은 소리가 새벽에 들리니 이 새벽에 도대체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야 싶었죠. 무시하고 자려는데 갑자기 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놀라서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비명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날도 두려움의 방에 불을 켜놓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날도 알바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제 방은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고 창문에는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보았는데 책상 끝에 한 여자가 앉아 머리를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건가 보다 했지만 곧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거든요. 불을 켜고 다시 책상을 보니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을 끄고 다시 누워 책상을 바라보니 그 여자가 또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책상을 등지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과 함께 점점 뭔가가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귀신을 보면 인사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저였지만 이 순간에는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만 밀려왔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 그대로 뛰어 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인근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곰곰이 고민하던 중 혹시 가구 배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원래대로 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일을 그냥 수맥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괴담. 친구네 부대는 최전방과 가깝긴 하지만 최전방에 투입되지는 않는 부대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네 부대로 지원 요청이 와서 한 개 소대가 최전방에 있는 A소초와 또 다른 소초로 10명씩 투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친구는 막 병장을 달았던 터였고 A소초에 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소초에서 근무 시간대가 되어 처음으로 B초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B초소에는 같은 부대인데다 자신의 부사수인 후임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지루하던 참에 무전기가 울리더군요. 무전기를 받으니 무전기에서는 잡음뿐 말이 없었습니다. 혼선인가? 하고 무전기를 내려놓았는데 한 번 더 울리더랍니다. 원인을 몰라 그냥 내버려 뒀는데 무전기가 재차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이번에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 도발이 시작되었습니다. A소초에서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목소리와 함께 무전기는 꺼졌습니다. 친구는 급한 마음에 A소초에 연락하여 GP에 도발이 시작되었으니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A소초의 통신병은 뭐지? 우선 알겠습니다 라는 반응만 보였답니다. 친구는 병장짬에 괜히 지원 왔다고 욕을 하며 진짜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나 엄청 긴장하고 있었다네요.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근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근무자가 오더랍니다. 저기 지원 온 분들 지금 근무 교대에 주고 소초로 복귀하라고 합니다. 친구는 그대로 후임과 함께 복귀를 했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이 죄다 소초 앞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소초장은 친구와 후임마저 엎드리게 한 뒤 이유도 모를 얼차려를 내린 뒤 생활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기껏 파견 나와서 얼차려나 받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소초장에게 찾아가 아니 적도발이 시작됐다는데 얼차려를 왜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소초장은 그저 다른 부대에서 지원 온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초소 근무 첫 투입부터 장난이나 치면 어떻게 하나 라며 타박만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따 호출할 테니 오라며 보냈다고 합니다. 생활관에서 쉬다가 흡연장에서 흡연을 하는데 소초장에게서 호출이 왔답니다. 소초장실로 가봤더니 전화를 받으라고 하더랍니다. 친구네 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병장 달고 파견 나가서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조금만 참으라는 말과 함께 금세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곧이어 날아든 소초장의 말에 친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초장이 얼차려준 이유는 너희 시간대에 투입한 B, C, D 초소에 동시에 연락이 와서 GP의 포격 도발이 일어났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같은 근무 시간에 투입된 초소에서 전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없어진 GP인데 모든 초소에 그런 연락이 올 리가 있겠냐? 너희들이 짜고 장난친 거라고 보고 얼차려를 준 것이다. 친구는 딱 사흘 더 있다가 더는 무서워서 지원 못하겠다고 후임들 데리고 부대로 복귀했답니다. 병력 지원을 요청했던 지원이 먼 시간을 뛰어넘어 2012년에 수신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흔들리던 사물함에서 느낀 기묘한 공포. 고등학교 시절, 그날은 7교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남은 2시간의 수업을 앞두고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구들과 놀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죠. 제 자리는 교실 뒤쪽에서 두세 번째 줄 정도로 사물함과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출석 번호가 1의 자리여서 가장 우측에 있는 사물함 열에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긴 사물함을 수입해 사용했기에 일반 사물함보다 길고 높았습니다. 세로로 두 줄씩 쭉 늘어선 사물함이 꽤 인상적이었죠. 제 사물함으로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사물함 기준으로 우측 아래쪽 사물함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에 누군가가 들어가 발버둥 치면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물함에는 열쇠가 반쯤 돌아가 있어 완전히 잠긴 상태는 아니었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장난으로 친구를 가둬둔 것이라 생각하고 사물함 열쇠를 열려고 다가갔습니다. 열쇠에 손을 대기 직전 문득 이 사물함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물함은 크긴 했지만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여전히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는 그 힘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힘 같지 않았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도 덤이었죠. 마치 영화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본 산채로 관에 갇힌 사람이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기세였다고 할까요. 그 사물함만 흔들리고 나머지 사물함들은 정지한 상태로 있는 그 기묘한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물함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듯 사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교실이 매우 시끄러웠을 텐데도 주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이상했습니다. 한참 멍하니 사물함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뭐해?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제가 사물함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주변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시끄러운 교실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제 얼굴에 놀란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사물함이 미친 듯이 흔들리던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사물함이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왜 그러냐며 의아해했습니다. 다시 보니 쾅쾅거리던 소리와 흔들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겁먹은 친구들과 함께 사물함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친구들이 사물함을 여는 순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쥐라도 들어간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 안에는 쥐가 들어갈 만한 구멍도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맹세컨대 그때 사물함이 흔들리던 힘은 사람이 미친 듯이 문을 열려는 듯한 기세였는데도 위쪽 사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은 제가 무서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고 몇몇 친한 친구들만이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겨우 믿어주었습니다. 그 사물함이 잠시나마 다른 차원과 연결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때 그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고 누가 그 안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던 걸까요? 이후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끔 이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소한 괴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괴담이라 하기엔 무섭기보다는 신기하고 어쩌면 사소한 일입니다. 이게 저를 보살펴주는 존재의 목소리인지 환청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 환청 같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그 목소리를 들은 건 2012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안검하수가 심해서 생활이 불편한 데다 미용 목적도 겸해 처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검하수와 쌍꺼풀 수술을 동시에 했죠. 보기와는 다르게 병치레가 잦아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큰 긴장과 기대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큰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첫날은 붓기도 심하고 마취가 풀리면 아플 테니 하루만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자려 했지만 열도 나고 욱신거려서 끙끙거리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위가 눌렸습니다. 처음 겪는 가위 눌림이었기에 그 중압감에 놀랐지만 몸이 지쳐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힘들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말씀하신 줄 알고 힘들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마치 힘이 풀리기라도 한 듯 가위가 풀리더군요. 이때는 아프니까 별일도 겪는구나 싶어 단순히 넘겼습니다. 그 일이 잊힐 즈음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심한 장염에 걸렸습니다. 장염이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던 어느 날 또 묵직하게 가위가 눌렸습니다. 온몸에 힘도 없는데 가위에 눌리니 숨쉬기조차 벅찼습니다. 결국 가위를 풀 생각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는데 힘들어? 이번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얼거렸고 이번에도 맥이 풀리듯 가위와 잠이 달아났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 의아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위는 저 혼자 있었고 첫 번째는 엄마가 계셨지만 이 목소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높고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죠. 엄마도 저에게 말을 건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가위가 풀리는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시험 문제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칼과 밧줄을 비상키트처럼 박스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울다 잠드는 일이 잦아졌고 원하는 회사 면접에서 떨어져 좌절감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손목을 그었습니다. 겁이 많아 깊게 베지 못해 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울다 잠들었습니다. 그날 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힘들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난번과는 달리 괜찮아. 이 말을 들려주고 나서야 가위를 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우울한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쾌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며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 가위에 눌려도 그 목소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와 준 걸 보면 저를 보살펴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힘든 나머지 들려온 환청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저에게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만약 다시 듣게 된다면 이번에는 힘들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중고 바이크. 저는 학교가 애매하게 멀리 있는 곳에 있어 전철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 많은 전철을 매일 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통학용으로 중고 바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죠. 전 주인은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다며 그 자리에서 돈을 깎아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긴 하지만 지출이 좀 많던 저로서는 고마운 상황이었죠. 바이크를 구매하고 저는 바이크를 몰고 수리점을 찾아가서
여기저기 손을 좀 보았습니다. 평소 바이크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던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약 5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 후로 저에겐 일종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어김없이 바이크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의 동네에서 바이크를 마음껏 타다 들어오는 거였죠. 그 동네에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철물점이나 공업사들이 늘어선 아주 긴 직선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철도가 있었죠. 오가는 차도 적고 저는 그 길 전체를 마치 제 것처럼 마음껏 누비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까 말했던 3주 전이 되었습니다. 중고 바이크의 특성상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았습니다. 고장 날 때마다 고치는 것도 지쳐버려서 저는 그냥 포기한 상태였죠. 연료 게이지도 고장 나 있었지만 어느 정도 연료가 남았는지 대충 계산하고 다녔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바이크를 끌고 30분 거리의 동네로 나갔습니다. 1시간쯤 탔을까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저는 잠시 바이크에서 내려 가져온 음료를 마신 후 1시간 정도만 더 타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길가에 정차하고 바이크에서 내려 가방을 뒤적거리는데 좀 멀리 떨어진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원래 오래된 동네라 가로등 수명이 닿았나 보다 하고 음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계속 깜빡거렸고 저는 거기에 눈을 두고 있었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불이 꺼질 때마다 흰 덩어리 같은 헐겁고 오래된 흰 옷감 같은 무언가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를 잘못 본 건가 싶어 계속 지켜봤는데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같은 것이 붙어 있더군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괴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낀 순간 가로등이 또 깜빡였는데 그 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도 제대로 닫지 않고 무작정 가장 가까운 대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이 떨어지고 아까 마시던 음료수도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졌습니다. 주울 생각도 하지 않고 신발이 벗겨져도 그대로 대로를 향해 달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하게 쳐다보든 말든 저는 일단 살았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그대로 편의점 안 의자에 주저앉았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 안에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천이 마치 손 같은 것에 강하게 당겨진 듯한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고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한 후 새벽이 되어 하늘이 약간 밝아질 때까지 계속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이제는 가도 될 것 같아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담배, 음료수, 필통 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섬주섬 물건들을 챙겨 가방에 넣고 바이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워둔 바이크는 제가 세워둔 그대로였지만 연료통 쪽 도색이 길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을 세운 채 바이크를 마구 긁은 것처럼요. 그 이후로는 밤에 바이크를 타러 나가는 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학은 여전히 이 바이크로 하고 있지만요. 제가 그때 본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6번째 이야기, 핸드폰의 목소리. 그날 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선생님께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핸드폰을 워낙에 아끼던 저는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고 전한 후 학원에 가기 전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곤란해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학원 선생님이 보충 수업 일정 때문에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자 제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원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선생님이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보세요라고 말하기 귀찮아 여보세요라고 줄여서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난을 칠 성격도 아니시기에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께 맡겼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선생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진실을 밝히자며 교무실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교무실에 있던 모든 선생님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간중간에 학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서움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달마가 그려진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떤 꿈을 꾼 건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계절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영적인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두부괴담.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식 프로그램에서 두부를 다루고 있었죠. 가마솥에 두부를 끓이는 장면을 보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갓집은 제사상에 두부를 올리지 않아. 두부구이를 제사상에 내놓는 것이 드문 일도 아니기에 무언가 이유가 있나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옛날 다들 집에서 가마솥으로 밥을 짓던 시절에는 두부도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두부는 재료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손이 바쁜 명절에 돈 있는 양반집이나 먹는 음식이었죠. 그날은 명절날이었고 새 며느리가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상태였고 그 아들은 집안의 첫 손주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하던 며느리가 손이 필요한 명절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들어온 것이죠. 등에는 아직 젖먹이를 포대에 업은 상태였습니다. 가마솥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솥은 굉장히 깊고 커서 주방 일을 하기에 비효율적입니다. 불은 앉아서 떼야 하고 솥 안을 보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죠. 그 집은 지방 유지에 유서 깊은 양반집이라 식구가 많아 한번 일을 벌이면 온 마을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두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가마솥 가득 콩물을 끓이고 있었죠. 큰 솥에 쓰는 나무 조각은 산만큼 커서 젓기만 해도 허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게다가 가득 채운 콩물을 젓다 보니 온몸이 아팠을 겁니다. 힘들게 콩물을 젓던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콩물이 얼마나 끓었나 보려 몸을 좀 더 숙였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엎여있던 젖먹이가 가마솥 안에 풍덩 빠졌습니다. 펄펄 끓던 가마솥에 아기가 빠졌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는 그대로 익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였기에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즐거워야 할 명절은 비탄과 절망 속에 잠겼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 어른이셨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는 제사상에 두부를 올리지 말거라. 이 이야기는 저희 외갓집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외갓집 제사상에는 두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8번째 이야기, 목소리. 당시 저에게는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방과 후 귀가했기에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푸르스름했다는 것 정도. 하지만 공포 분위기를 좋아하는 저는 그저 좋은 색감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한테 고래고래 화를 내며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남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있잖아. 내가 말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내질렀다는 거였죠. 위험할 때 나는 째진 소리가 아니라 진짜 고래고래 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이름을 부르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길래 결국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제대로 제가 받았고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남자친구가 들은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한창 연습실에서 이상한 일들에 시달리던 터라 더욱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동굴. 내가 사는 동네에 한 동굴이 있었다. 산속에 있는 동굴이 아니라 마을 가운데를 지나는 철도를 건너기 위해 건널목 대신 만든 인공굴이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듣기로는 일제강점기 시절 경부선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동굴은 넓지 않아서 자동차는 들어갈 엄두도 못 냈고 자전거도 통행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비가 오면 중간중간 비가 새서
지나갈 때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옷이 젖곤 했다. 물론 지금은 공사를 해서 자동차도 지나갈 정도로 넓어졌지만 이 이야기는 동굴이 작았던 시절 내가 학생이었을 때 이야기다. 어느 날 친구와 그 동굴을 지나가려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서 한 할머니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원래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동굴이라 할머니와 마주친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나치고 4발자국 정도 더 걸어갔을 때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동굴은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우리 뒤에 누가 들어왔다면 발자국 소리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할머니가 우리를 부른 거라 생각하고 친구와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도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우리가 물건을 흘린 줄 알고 불러세운 건가 싶어서 어두운 바닥을 내려다봤지만 할머니는 우리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하고 있었다.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에 내가 다가가려는데 친구가 팔로 내 팔꿈치를 쿡 찔렀다. 그리고 친구는 혼자 다시 가던 길로 걸어갔다. 나는 친구와 거리가 멀어지자 조금 보폭을 빨리 해서 거리를 맞췄다. 왜 그래? 걸음을 유지한 채 뒤를 보며 저 할머니가 까지 말하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를 따라잡고 다시 할머니가 있던 쪽을 돌아봤는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할머니가 사라진 것이다. 내가 잠시 멍하니 서 있자 친구는 다시 가자 라고 말했다. 친구가 뒤를 돌아본 것도 아닌데 왠지 친구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올 대답이 무서워서 나는 아직까지도 진실을 묻지 못하고 있다. 10번째 이야기, 캠핑. 초등학생 무렵 저는 합기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도장에서는 여름마다 합숙훈련을 빙자한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가 갔는데 전부 초등학생들이었고 저는 그중 유일한 6학년이라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의지했죠. 그 외에도 대학생 형 둘, 누나 둘이 관장님을 도와 합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지만 솔직히 10년이 지난 일이라 훈련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밤이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담력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합숙을 하던 곳이 교회라서 그랬는지 차를 타고 조금 이동해 도착한 곳은 산비탈에 크게 늘어선 공동묘지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담력 시험의 장소였죠. 길은 외길이었고 좌측으로는 경사진 절벽, 우측으로는 묘지가 있는 곳을 오르는 게 목표였습니다. 걸어서 끝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고 우리는 2명씩 한 조로 나뉘어 5분 간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친한 동생들끼리 먼저 올라간 조를 기다려 넷이서 함께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한 동생 둘과 만나 넷이서 묘지를 오르기 시작했죠. 산을 오르고 있는데 나무 뒤에서 탈을 쓴 대학생 형이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하듯이 뛰쳐나와서 우리는 깜짝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때 동생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자 형은 미안하다며 탈을 벗고 용기 내서 끝까지 올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넷은 손을 꼭 잡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기묘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왼편에 꽤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그 위에 소복을 입고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울보였던 동생이 또 울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담력 시험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려면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두커니 앉아 있을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멀리서부터 그 사람을 발견했기에 기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조금씩 몸을 흔드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어느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거리는 꽤 가까워졌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소리 지르며 놀래켜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0걸음조차 남지 않은 거리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복 입은 사람이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저희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지나쳤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나침과 동시에 공포가 극에 달해 우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산 정상까지 달려갔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분장을 한 건지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내 한마디 하려 했죠. 담력 시험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모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우리를 올려보낸 형, 탈을 쓰고 놀래켰던 형. 정상에서 아이들을 받아주던 관장님, 관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받아주던 누나. 저는 남은 누나가 그 소복 입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보니 그 누나는 무당들이 입을 법한 오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는 단발에 구미호 분장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누나에게 말을 걸어보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정상으로 전력 질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래킬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즉, 저희는 탈을 쓴 형을 지나 그 누나에게 가기 전 소복 입은 무언가와 마주쳤고 거기에 놀라 도망치느라 그 누나를 지나쳐 버린 겁니다. 우리는 소복 입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지만 형들과 누나들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런 장난은 안 통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관장님에게도 다른 조동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을 봤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해봐야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장난은 통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넷만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10년, 정확히는 11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날 그 상황만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대체 그 사람은 뭐였을까요? 차라리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사람이 아니었다면 11번째 이야기, 수호령.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군대를 가기 직전까지 약 15년간 단독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땅 위에 지은 집인데 부지의 반쪽에는 잔디와 여러 작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 반쪽에 방 3개와 거실, 화장실 하나가 딸린 꽤 넓은 집 2채가 나란히 지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꽤 넓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설계, 시공, 인테리어까지 참여해 집을 지었고 어머니 손을 잡고 점심을 가져다 드릴 때마다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봐온 덕에 우리 가족 모두 이 집에 강한 애착을 가졌습니다. 마당 가장자리를 둘러싼 여러 사리 풀들, 봄마다 피어나는 제비꽃과 민들레, 가을의 코스모스와 국화, 여름의 파프리카와 상추까지 마당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우리 집의 일부였습니다. 녹슬어 조금 흉물스럽게 보이긴 했지만 흰 페인트로 칠한 철제 대문, 마당 한가운데의 수도가, 매년 가을 어머니가 메주를 담그시는 장독대들까지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시멘트와 벽돌로 지은 계집이 있었고 흰 진돗개 한 마리와 죽어가던 것을 데려와 살린 마당 고양이도 키웠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모기떼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 나발이 시려웠지만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 집은 정말 매력적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가끔 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무언가 보인다기보다는 기운을 잘 느끼는 체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사람의 기척과 시선을 느끼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른 체형의 할머니, 1m 정도 되는 여자아이, 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도 저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악의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5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멍하니 바라보거나 화장실 입구 주변을 천천히 배회하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피아노이나 보일러용 가스통을 모아둔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제가 설거지를 할 때 뒤를 왔다 갔다 하며 TV를 볼 때는 의자 뒤에서 몸을 숨기고 얼굴을 내밀어 바라보다 제가 돌아보면 사라졌습니다. 가끔은 의자 끝에 흰 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물으시면 그냥 알 수 있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척이나 시선이 느껴지고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자 저희 집을 포함한 주변 땅값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주변 땅을 대거 사들여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사업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업체에서 아버지를 찾아와 상당히 만족스러운 금액을 제안했고 생활부채를 갚고도 남아대출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 토지를 갈아엎고 지하주차장을 짓는다는 말에 마당에 있는 식물들을 모두 베어야 하고 집을 지켜준 진돗개와 고양이도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항을 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좋은 입양처에 보내고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저희는 근처에 집을 빌려 반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 후부터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길에 앞에 가던 트럭에 자재들이 차량 앞을 덮치는 사고로 큰 위기를 겪으셨고, 어머니는 승마를 배우다 말이 갑자기 앞발을 들어 올려 전치 6개월의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여동생은 심한 식중독에 걸려 한동안 앓아누웠고, 저는 훈련소 입소 3주 전에 트럭의 백미러에 부딪혀 발목 겸자를 입었습니다. 깁스를 풀고 입소했지만 행군 중에 발목뼈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육군병원에서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자 어머니는 아는 점집에 상담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간 집의 터가 좋지 않은 거라 생각하셨지만 그곳은 평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신 이야기로는 수호령 같은 존재의 힘이 약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호령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아버지의 막내 여동생, 그러니까 제 막내 고모였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집이 마음에 들어 눌러앉은 영가라고 하더군요. 우리 집의 땅이 비옥하고 식물들이 음양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배치로 되어 있어 가신들이 자리 잡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마당에 동물을 키운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이지요. 수호령들은 이러한 환경 덕에 애군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었지만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그 기운을 받지 못해 최소한의 보호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귀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해 가족들이 다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에게 팔았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말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부적이나 굿보다는 잡귀에 흥미가 떨어질 때까지 몸만 조심하라는 조언을 듣고 복채만 내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후에도 작은 사건 사고가 서너 번 더 있었지만 이전처럼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우연한 사고는 없고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사고들만 있었습니다. 괴담을 읽다 보니 잊고 지냈던 경험들이 떠올라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외할머니와 얼굴도 뵌 적 없는 막내 고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15년간 그 집이 아니었으면 어떤 사고를 당했을지 생각하면 오싹하기도 합니다. 12번째 이야기, 가위. 사실 저는 신이나 귀신의 존재를 일절 믿지 않고 그저 흥미로 괴담을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군요. 얼마 전 괴담 관련 블로그에 들어가 최근 올라온 괴담을 읽으려 할 때였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친구가 기겁을 하며 너 왜 이런 걸 읽어?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재밌잖아 라고 답했지만 친구는 이게 흥미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질색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체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는 평소에도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해서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옛날에 인천 구월동에서 살았었는데 2년 사이에 인명사고만 3번이 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사건, 또 한 번은 어린아이의 교통사고, 마지막으로 자살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사건의 경우 친구가 초등학교 수업을 받던 중에 발생했는데 쿵 하는 소리가 수업 중에 들려와 다들 창밖을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은 추락하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 친구는 유달리 가위에 자주 눌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정말 끔찍한 가위 눌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잠들었는데 귓가에 어린아이 같은 소리가 자꾸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사촌 동생인가 싶었지만 이 밤중에 찾아올 리도 없고 와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겁이 나서 친구는 밤을 새우다 소리가 잦아들 때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침대 옆 전신 거울을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조심스레 본 거울에는 친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어린아이 손바닥 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쫙 끼쳐서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문질러 손자국을 지웠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 이사를 하고 우리 동네로 왔고요. 이사 후엔 가위에도 눌리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때 열심히 지웠다고 말할 때 친구 표정은 정말 겁에 질린 모습이었죠.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겠죠.